여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은 한국인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는데 모두들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 레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 동아리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의 음식이나 음악 등을 비롯한 모든 것들에 관심이 많죠. 올해 회장에 당선되고 학점이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시아를 더욱 깊게 알아갈 수 있고 친구들과 아시아 문화를 체험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기에 저의 선택에 단 한 번의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 신입생들을 뽑을 때도 이왕이면 아시아계 학생들을 동아리원으로 선발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아시아 유학생이 동아리에 많아진다면 정말 아시아 현지의 느낌이 물씬 풍길 정도로 더욱 완벽한 동아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였죠.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교라고 하면 정말 유수의 대학교라고 불릴 만하니 아시아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경제력도 상당해서 크게 모난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의 선배들에게 구전 동화처럼 전해지던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을 많이 뽑지 말라는 것이었죠.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한국 위주였기에 중국인 학생을 많이 뽑으면 중국 중심으로 동아리가 굴러가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아리의 모든 문화는 중국식으로 바뀔 것이고 중국의 괴이한 식사 문화나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까지 파고들어와 위협이 된다고 했죠. 한국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K-팝 문화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아시아의 환상을 가진 저희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인에게는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다른 나라를 배척하려는 습관 때문에 동아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조언도 있었죠. 역시 저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일본과 한국, 태국 등의 아시아 학생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들의 숫자는 극히 적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인 학생들의 비중이 압도적이긴 했습니다. 중국인 지원자들을 모조리 떨어뜨리면서도 그들에게 핑계를 대느라 아주 혼이 났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왜 떨어뜨리냐며 중국인을 무시하냐고 호통을 치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중국인을 떨어뜨린 것을 잘한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동아리원들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이 한국인이 3명씩이나 새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는데 이번 연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동아리 회장인 저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죠. 미국인이나 유럽인 회원들 모두 한국인을 상당히 반겼고 외모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라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들 3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쯔연, 진위, 여희라는 이름을 가진 새내기들이었죠.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동아리의 모든 친구들은 틈만 나면 그들에게 가서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 배우에 대해서 묻고 한국식 화장이나 음식 먹는 법을 배웠는데요. 덕분에 저도 신치를 먹는 것이나 파오차이를 먹어보면서 한국의 음식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음식을 먹으니 정말 새로웠고 맛은 조금 독특했지만 한국 음식이라고 하니 특별해 보였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녀들은 항상 셋이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학우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셋이서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회장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우들이 함께 친해지고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본인 친구하고도 거리를 좁히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대충 얼버무리기도 하고 저보다 모르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가령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였냐고 물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국의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중국의 노래라면서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해주는 그녀들을 보며 싸이가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던 가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한국식 화장법을 배울 수 있었고 피부는 연하게 하면서도 빨간 입술을 그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는 진이라는 한국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인기가 많을 테니 애인이 금방 생긴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그 남자친구가 저희 동아리 부회장이었다는 것에 놀라고 말았죠. 동아리 부회장은 저와 같은 미국인인데 워낙 인물이 좋아서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녀를 걷어차고 새로 사귄 여자친구가 평범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확실히 한국인이라는 이름값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이는 정말 평범한 동양인처럼 생겼으며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안경을 쓰고 다니기에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배우급의 외모를 지닌 우리 부회장과 사귀는 것을 보니 괜한 허탈함만 생겨났습니다. 저는 부회장에게 농담 삼아서 앞으로 한국에 자주 갈 수 있어서 부럽다고 말했죠. 역시 그 친구도 한국을 무척 좋아하고 한국의 여성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는 꼭 한국에 놀러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도 무척이나 유행인데 경복궁이라는 궁궐에서 그것도 꼭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진이가 옆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양심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경복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모두 베껴서 만든 거야. 그걸 보러 갈 바에야 중국을 가서 자금성을 보는 것이 100번 나아. 저희는 한국인의 양심 고백을 들으니 한국보다 중국을 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죠. 부회장은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한국인이 그런 말을 하니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이는 갑자기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는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은 한국이 부끄럽기 때문이었어. 나는 한국인이기에 한국의 좋은 것들을 소개해주고 싶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떠돌아다니는 한국에 대한 정보는 모두 중국을 베낀 것들이기에 말하기엔 양심에 찔렸어. 한국의 모든 것들은 중국의 문화이고 중국의 역사이기에 K-팝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진이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듣고 있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모조리 중국의 노래나 드라마를 베껴서 만든 짝퉁이며 역사의 유물이나 문화재들도 모두 중국의 것을 한국이 훔쳐가서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료나 가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없애버렸는데 그때 한국인들이 그걸 태우지 않고 몰래 숨겨서 한국으로 가져갔던 거야. 본국인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없앴다고 생각하니 한국에서 쉽게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지. 근거를 제대로 대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이 마음껏 사기를 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도 그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진이의 양심 고백 덕분에 저희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이 발표하는 모든 창작물과 역사적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진이는 물론이고 찌연과 여의 또한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한국인의 양심 고백을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하기에 저렇게 착한 친구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못 만나서 평생을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그들이 불쌍하고 딱해 보여서 앞으로는 한국에 대해 묻지 않기로 결심하고야 말았죠. 그리고 우리 동아리의 친구들은 중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로 했고 중국의 노래, 중국의 드라마, 중국의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웠죠. 역시 진이가 말한 대로 중국에는 우리가 한국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고 당연히 원조는 중국이겠거니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회장이 저에게 슬쩍 다가와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여자친구인 진이 몰래 클럽에 갔다가 한국인 친구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과 진이나 찌연, 여의가 하는 말이 180도로 너무 다르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실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부회장의 말을 듣자면 어제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아서 놀다가 웨이터가 붙여준 한국인들과 함께 술을 먹게 되었는데 그들은 분명 미국에 놀러온 한국인들이라서 여권도 보여줬고 진이가 하는 영어와 억양도 너무 달라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클럽의 그들은 진이 무리와 화장법도 다르고 얼굴도 진짜 한국인 아이돌이 온 것처럼 너무 예쁘게 생겨서 진이와는 인종이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일단 진이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부랴부랴 저부터 찾아왔다고 하는데 무언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갑자기 쎄한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이 아무리 노는 것을 좋아하고 몰래 슬쩍 바람을 피는 친구여도 한국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기에 이런 것으로 저를 농락할 친구가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여자친구인 진이를 믿어주는 것이 남자친구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이 무리가 무척이나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찌연을 불러서 조용히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찌연에게 오늘은 한국식으로 먹자면서 멀리 떨어진 한국식 식당을 수소문해서 택시를 타고 데려갔고 그녀는 한국어로 쓰인 메뉴판을 보면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식당이다 보니 주변에 한국인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인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심지어 종업원도 미국인이다 보니 찌연을 테스트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인이 보이면 찌연과 서로 인사를 시키면서 실제 찌연이 한국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저의 계획은 전부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찌연이 추천해준 한국의 제육볶음을 먹었고 신치를 먹게 되었는데 신치를 먹으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전에 찌연이 저희에게 신치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의 맛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찌연의 신치는 짠맛이 훨씬 강하고 매운맛은 덜했는데 이곳의 신치는 매콤하면서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거든요. 제육볶음과도 무척이나 잘 어울려서 종업원에게 신치를 더 주문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종업원은 웃으면서 이것은 신치가 아니라 김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찌연은 한국에서는 신치라고 부른다며 우기기 시작했는데 종업원은 메뉴에 적힌 김치라는 영어식 표현을 보여주며 김치가 맞다고 알려주는데도 찌연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역시 큰 소리가 나자 안쪽에서 사장님이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영락없는 한국인 남자분으로 보였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신치는 중국식 표현인데 혹시 중국분이시냐면서 찌연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찌연은 아니라며 자신은 한국인이 맞다며 영어로 대답하고 사장님은 갑자기 한국어를 사용하시면서 찌연을 무척 당황시키고 말았는데요. 일단 저는 동아리 회장이기에 회원들을 챙길 의무가 있어서 찌연을 달래서 계산을 하고 나오고 말았죠. 그리고 찌연이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면서 혹시 진이와 여의도 모두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니 계속 아니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약간의 동정심이 생겼고 당장은 비밀로 해주긴 할 텐데 이후에는 책임 못 진다고 못을 박았죠. 그런데 사건은 이제부터 제대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진이와 부회장이 심하게 다투고 말았기 때문이죠. 부회장은 진이를 계속 추궁하며 중국인이 아니냐며 한국인이면 여권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고 진이는 여의와 찌연만 중국인이고 자신은 한국인이 맞다면서 친구들까지 팔아먹는 행동을 보이고야 말았거든요. 분명 진이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들키면 남자친구인 부회장까지 떨어져 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니 친구를 팔아먹더라도 자신만은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몹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분명했죠. 그러면서 찌위와 여의는 미국 생활 도중 한국인이 없어서 그 대체제로 만난 중국인이고 자신이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자신 덕분에 동아리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장으로서 머리가 무척이나 복잡하고 아팠습니다. 이 세 명을 그대로 둔다면 동아리 분위기가 나빠질 것이 분명하고, 제가 이 친구들을 내보낸다면 이미 한국인을 뽑아서 어깨에 힘을 주고 지내던 회장인 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니까요. 이미 주변 다른 동아리 회장들에게는 한국인을 뽑은 유일한 동아리라고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고, 한국에 대한 정보통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만약 중국인을 한국인인 줄 알고 뽑았다는 사실을 들킨다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을 것이고, 저 또한 중국인에게 속기나 하는 모자란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들이 모두에게 중국인인 것을 들키지 않고 조용히 올해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좋을지도 몰랐죠. 그런데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일은 흘러가더라고요. 우선 부회장은 진이와 결별을 하고 클럽에서 만난 진짜 한국인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그것이 SNS에 올라오게 되면서 동아리 친구들 모두의 귀에 들어가고야 말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한국인 여성은 실제로 봐도 정말 예뻤고, 정말 한국인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많았는데 너무 동안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저나 부회장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30대라고 했는데 새내기인 진이나 쯔위 여의보다 어리다고 밝혔어도 무방할 정도의 피부였으니까요. 결국 진이와 쯔위 여의는 동아리 회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동안 무언가 이상했다면서 집단 언어폭력을 행하게 되었죠. 중국인에게 속은 것이 무척이나 분하고 억울하며, 그동안 한국인인 줄 알고 잘해줬던 인생이 아깝다며 살벌한 욕들이 난무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인 저에게도 어쩌다 저런 애들한테 속았냐면서 화를 내며 동아리를 탈퇴해버리겠다는 친구들도 많았죠. 역시 주변 동아리 사람들에게도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외모만 보고도 몰랐냐면서 비웃음을 샀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부회장의 여자친구인 한국인 지희라는 분이 문득 동아리 방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면서 많이들 속이고,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에게는 한국인도 속는다면서 너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타일러 주셨죠. 그리고 대신 자신이 가끔 와서 한국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한국의 과자들을 주고 가시는데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지인은 지금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거 저희 학교에 다녔던 선배였더라고요.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도 건너 잘 알고 있다면서 예전에 중국인에게 당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알려주었죠. 중국인들이 총무를 했다가 돈을 엉터리로 사용하는 바람에 동아리 전체에 문제가 일어났었다면서 지금 바로 발견한 것이 천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부회장의 전 여자친구가 그 중국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싶었고, 입이 간지러워서 무척이나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희 덕분에 동아리 운영이 차질 없이 지속되고 있고, 부회장도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진이 무리가 했던 말들은 틀림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것들도 알게 되어서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고치느라 무척 애를 먹었죠. 아무리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더라도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더욱 많이 알려져서 중국인들의 헛소문에 손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국 국적을 소유한 파키스탄 출신의 젊은 남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권으로 유럽에 가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파키스탄에서 고생을 하며 살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에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 출신의 하룬이라고 합니다. 정말 한국은 저의 인생을 구해준 나라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곳에 없었겠죠. 한국과 저의 인연은 저의 청소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이런저런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카페트를 짜거나 축구공을 만드는 일 등 여러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7명의 형제 중 첫째인데 동생들의 배를 굶게 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특히 저와 12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은 파키스탄의 큰 홍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요. 그 홍수 때 여기저기서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먹을 것과 물도 부족해서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막내 동생은 돌이 갓 지난 상태여서 먹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잘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 여파 때문인지 아직도 또래들에 비해서 체구가 작습니다. 그 녀석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한국과 저의 인연은 그 큰 홍수가 지난 이후였는데요.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봉사자들과 건설을 위한 인부들이 파키스탄으로 파견되었죠. 저희 동네에서도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을 도와주셨죠. 무너진 집도 고쳐주시고 구호 물품들도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정말 무사히 그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로 두 남성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대화를 했는데 얼굴도 하얀 편이고 덩치도 커서 무언가 위협적인 모습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계속 흐르는 땀 때문에 눈을 크게 뜨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무거운 생수를 옮기느라 많이 지친 상태에서 그것들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과정이었던 거였죠. 어쨌든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러한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동생들도 겁에 질려있던 상태라서 달래주었는데 그분들이 주시던 생수와 음식들을 먹고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그분들은 점차 저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제가 한국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자 간단한 인사나 단어들을 알려주셔서 그분들과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자나 사탕, 초콜릿을 주시거나 가위바위보 등 게임도 하며 놀아주시기도 했고요. 그중 한 분의 한국분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셔서 제가 많이 따랐는데 그분이 각종 공구들로 집을 고쳐주시거나 가구 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조 역할도 했고 간단히 공구 다루는 기술도 배워서 함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구를 곧잘 다루자 일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어린 시절부터 일을 했던 경험을 말씀드렸고 한국 분들께서는 정말 놀라워하시면서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셨죠. 나이가 드신 한국 아저씨는 자신도 어린 시절 소년공 시기를 보낸 적이 있다면서 만약 한국으로 온다면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나중에 연락할 수 있으면 꼭 하라면서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한국의 주소 등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의 친절함도 너무 좋았고 따뜻한 배려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니 나중에 커서 꼭 한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시간이 꽤나 지나 그분들이 모두 떠나고 마을은 다시 깔끔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다시 일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파키스탄 동포들도 굉장히 많았고 무척이나 많은 돈을 벌어서 파키스탄의 가족들을 위해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동생들도 아직 어려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제가 한국에 가서 번 돈을 보내준다면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도 제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말씀드리니 별 말씀이 없으시면서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시니 저에게 약간은 기대시는 것도 같아서 저의 어깨도 무거웠죠. 그런데 한국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한국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어도 조금은 배워서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한국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파키스탄은 불법 체류다 발국가로 지정되어 있어서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더라고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신원보증서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했기에 거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국에서 파키스탄인을 거의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죠. 그러던 중
어린 시절 저를 잘 도와주시던 한국분의 주소와 연락처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한국을 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신원증명을 해주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하시며 직접 신원증명을 해주신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한번 보았던 인연인데다가 항상 저를 도와만 주시는 그분은 정말 살아있는 천사셨죠. 정말 그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만나자 저를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일자리까지 직접 알선해서 저를 어떤 공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공장에도 각국에서 온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의 아시아 계통의 근로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받았던 첫 월급은 정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벌던 금액은 한국 돈으로 10만 원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받은 돈은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30배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가족들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연락했죠. 그리고 제 생활비를 일부 제외하고 전부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과 동생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그분께도 작은 선물도 드릴 수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한국에서 꼭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고용어 과제 등의 여러 방법으로 몇 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보다 연상의 한국인 애인을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제가 한국에서는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이미 많은 친구들이 결혼한 나이죠. 한국인 여자친구도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마음이 잘 맞아서 한국과 파키스탄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몇 년이 흘러 지금은 저도 한국 국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오래 일한 덕분에 꽤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죠. 파키스탄의 가족들도 이제 꽤나 좋은 집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놓입니다. 동생들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녀석도 있고요.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생도 있죠.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꿈이 생겼는데요. 특히 한국 국적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 꿈이 커졌습니다. 바로 유럽 여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파키스탄의 여권으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한국의 여권으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비자 없이 왕래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점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해외여행을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것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호주나 미국, 프랑스나 영국 등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세계 여권 파워 순위로 3위에 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할수록 한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제가 이곳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저의 아내도 유럽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제가 유럽 여행을 기획했죠.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가보고 싶다던 아내 덕분에 그곳으로 가기로 했죠. 파키스탄만 다니던 그 인천공항에서 전혀 생경한 나라인 프랑스로 떠나는 그날 정말 감격의 눈물이 자동으로 흘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의 위치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여객기를 탑승했고 친절한 승무원분들 덕에 고급스러운 기내식을 즐기기도 했죠. 자꾸 눈물이 터지려고 하는 저를 아내는 계속 공감해주며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생애 최고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어린 시절 만난 한국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한국 비자를 도와주시고 좋은 공장에 감사한 사장님을 만났으며 지금의 아내까지 맞이했으니 정말 한국은 저에게 모든 것을 준 나라이죠. 한국의 인연들로만 저의 인생과 제 가족들의 생계까지 모두 해결한 셈이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프랑스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해서 정말 간단한 입국 심사를 거쳐 공항을 빠져나왔죠. 그렇게 저는 아내와 파리의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을 구경하기도 하고 멋진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독일로 넘어가서도 뮌헨에 가서 여러 구경을 했죠. 거기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립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아내보다 더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워해서 비싼 돈을 내고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아내는 저에게 파키스탄 음식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음식이 생각나는 것은 뭐냐며 엄청 웃더라고요. 사실 제가 봐도 저는 조금 신기해요. 한국에 처음 가서도 음식 때문에 별로 고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음식이 더욱 맛있고 좋아서 많이 먹게 되었고 파키스탄에 있을 때보다 살도 많이 쪘죠. 정말 꿈만 같던 여행도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도 한국이더라고요. 정말 무의식 중에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파키스탄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잘 나지 않았어요. 파키스탄에 계신 부모님과도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도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파키스탄 말도 많이 잊어버리고 제 스스로도 정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저를 정말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한국도 너무 좋고 한국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분들과 한국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공장에서도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여기 최악의 겨울을 맞아 고통받고 있는 캐나다 여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북극 한파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부 지역에는 시속 60km가 넘는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기온은 영하 60도에 다다를 만큼 혹독한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던 캐나다 여성은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자고 남편을 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북부 노스웨스트 준주에 살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추워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구에 큰 일이 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 정도까지 춥지는 않았는데 정말 얼어 죽을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잠시라도 캐나다를 떠나서 덜 추운 곳이라도 가보고 싶어요. 남편도 그게 좋겠다고 휴가 느낌으로 다녀오자는 반응이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제가 찾은 해외여행지는 아시아의 나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시아 쪽은 캐나다와 온도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따뜻하게 지내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몸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동남아시아 태국 등의 온도가 만약 40도 정도라면 영하 60도에 육박하는 캐나다와 무려 100도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몸이 더위에 적응이 안 되어서 쪄 죽을 것이 분명하고요.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는 추위에 몸이 적응이 안 되어서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저는 휴양지를 잠시 생각했는데 남편이 뜯어 말리더라고요. 제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괌이나 세부와 같은 휴양지도 좋지만 조금은 추운 나라들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보다 보니 동북아시아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안 가본 지역을 가보기로 했어요.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잖아요. 사실 일본은 저희가 연애를 하던 시절에 갔던 나라거든요. 거기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죠. 생각해보니 그때도 추울 때에 가서 일본의 눈을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캐나다에서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눈이 내리지만 일본은 정말 쌓이기도 힘들 정도의 눈이 내렸어요. 확실히 아랫지방이 따뜻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코타츠나 온풍기 등의 난방기를 사용해서 지냈는데 코타츠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에요. 캐나다에서도 코타츠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좌식 생활을 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집 안을 다니는데 이불을 깔고 바닥에 앉아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중국과 한국 중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땅이 넓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도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적당한 지역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만약 간다면 베이징 정도를 생각하고 있긴 했죠. 그런데 베이징이 얼마나 넓은지 베이징 중에서도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알아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캐나다도 땅이 넓은 나라라서 이동거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굳이 또 그런 곳을 가서 고생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은 한국이었죠.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선진화된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작은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지 궁금했어요.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로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하는데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또 한국은 수도인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만 보면 전부 다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서울의 면적은 중국 베이징의 3분의 1 수준의 크기라서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휴양의 개념으로 떠나는 휴가이지만 많은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실 이동 시간이 너무 길면 여행에서 시간을 전부 도로 위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캐나다에서 아시아까지 가려면 긴 시간을 비행해야 하잖아요. 도착해서까지 장거리 이동은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갈 채비를 했고 무사히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죠. 정말 심하게 추운 날씨라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며 보냈고 창밖도 거의 보지 못한 채 골아떨어졌습니다. 물론 경유를 해야 해서 조금의 고생도 있었지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수속을 밟고 공항철도를 타고서 숙소부터 향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의자 부위가 따뜻하길래 이전에 앉았던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옆자리가 비어서 의자를 만져보니 그곳도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이 가득했죠. 이것은 지하철 의자 전체에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의자라서 불편하고 차가울 것이라 생각하고 앉은 건데 너무 따뜻했고요. 의외로 굉장히 편하고도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트의 재질이 천이었다면 오염이나 병균에도 취약할 텐데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청결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빠르면서 영어로 안내를 해주어 저와 같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따스함과 아늑한 느낌까지 주는 마성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하철에서 내리고 지상으로 올라왔는데요. 확실히 한국의 날씨가 포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날씨도 영하 5도 정도였으니 사실 지낼 만한 날씨가 아닌 것은 맞아요. 한국 사람들도 몸을 웅크리고 길을 걷기도 하고 목도리나 롱패딩까지 정말 따뜻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두꺼운 패딩을 입은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온다면 정말 한국의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추워하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제 말처럼 따뜻한 나라로 갔으면 뼈가 막 시릴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래도 한국의 날씨에 매우 만족했어요. 적어도 캐나다처럼 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거나 몸이 얼 것과 같은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묵는 숙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숙소를 예약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 호텔과 비행기 예약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비행기도 비싼 데다가 경유를 해서 시간이 꽤나 소요되었고요. 호텔은 정말 운이 좋게도 하나의 방이 있어서 이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숙소 내부 사진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예약을 했죠. 호텔이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아무리 외국이라고 해도 숙소는 비슷하더라고요. 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조금 달랐는데 그곳은 다다미방이라고 하는 전통 방식의 방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잘 때는 등이 굉장히 딱딱하고 조금 추웠던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바닥의 한기를 그대로 느끼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히터를 틀어도 등은
차가워서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여름에는 시원한 방일 테지만 겨울은 영 아니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서 묵는 첫날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방을 확인하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니, 방에 침대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고 서울 한복판에 나름 고급 호텔이라 살짝 기대도 했는데 이게 뭔가요? 저희가 예약한 방을 사진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니 온돌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사진에도 침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 전통 문양의 미닫이문과 전통 액자도 걸려 있고 고가구처럼 보이는 가구들이 있는 것은 새로웠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침대는 있어야 잠을 편하게 자죠. 좌식 생활에 걸맞는 가구 세팅과 불편한 잠자리는 정말 여행 온 기분을 망치기에 충분했죠. 일본 다다미 방에 악몽이 떠오르면서 차라리 캐나다 집에서 벽난로나 켜두고 자면 편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까지 고생해서 날아왔는데 이 무슨 대접인지 한국인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텔 직원에게 문의를 했어요. 여기 혹시 다른 방은 없나요? 아니면 이곳 호텔은 전부 이런 식의 방인 건가요? 라고요. 호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방이 인기가 많은 방이라면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침대도 없이 추운데 어떻게 자냐고 말을 했죠. 예약도 불과 며칠 전에 한 거라며 어떻게 이런 곳이 예약이 밀려 있냐고 물었죠. 호텔 직원은 방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방이고 주무시고 나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예약할 때에 예약이 취소된 것을 운이 좋게 잡으신 것 같다면서 설명을 해주었죠. 한국의 전통 난로 시스템이 적용된 호텔방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온도를 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느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희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난방 방식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잠시 동안 이불 속에 누워서 쉬었는데 정말 등 전체가 따뜻하고 온몸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걸어 다닐 때 발이 너무 따뜻한 것이 좋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난방이 되는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면 난방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다니니까 아무 곳에서나 누워도 편하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따뜻하니까 아무 데서나 잠을 자도 되고요. 실제로 2명이서 온 여행이지만 여러 명의 친구들과 왔어도 잠을 자기 충분한 공간이었죠. 또 신발을 벗으니까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청소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래도 저희의 여행 목적이 덜 추운 곳에서의 휴식과 휴양이었는데 그에 걸맞는 호텔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직원의 말로는 이런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이 호텔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침대가 전부 있어서 조금 추울 수도 있는데요. 이곳은 아기가 있는 가족들이 따뜻하게 자기 위해 온다고 했어요. 침대에서 아기가 떨어질 염려도 없으니 가족들이 와서 잠을 자기에도 알맞은 장소이죠. 정말 저희도 이제 곧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집을 정리할 때면 아기가 다치지 않게 할 방법을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한국 호텔의 온돌방처럼 침대가 없다면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의 추위에도 바닥 난방이 있으니 걱정이 없고 신발을 벗고 지내니 청결하기도 하고요. 저희 남편도 온돌방에서 무언가 느끼는 것이 많은 눈치입니다. 아기가 이런 곳에서 지내면 정말 안전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을 거라면서요. 실제로 엄청 아늑하기도 하고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미래에 생길 아기와 함께 이러한 방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안심되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 호텔에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갔는데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떠한 건물의 뒤쪽을 보니 설명과 함께 구멍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장작을 넣고 불을 떼서 바닥을 따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한국 전통적인 방식의 온돌이구나 생각했죠.
저희는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여서 그 열기로 집을 따뜻하게 했는데 한국은 그게 바닥이었어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바닥부터 집 천장까지 쭉 따뜻해질 거잖아요. 한국의 전통 방식의 온돌은 정말 지혜가 넘치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한국이 선진화되고 여러 기술에 앞장선 것도 똑똑한 민족이라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 더 알아보니 온돌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진 전통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몇천 년 전부터 이걸 생각해냈을까요? 저희는 정말 감탄만 했습니다. 일본 다다미방은 정말 춥고 불편했는데 한국과 인접한 나라이면서 왜 온돌 기술이 없었는지. 남편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뜻밖의 발견을 한 것 같아서 여행 내내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죠. 그리고 남편과 약속을 하나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캐나다에 온돌 방식의 별채라도 따로 만들어서 지내자고요. 한겨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방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아기가 생겨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캐나다의 바닥 난방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한국의 기술이 많이 전파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부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난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민족의 지혜에 감탄했고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춥게 지내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지혜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